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한미가 선의로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중국을 포함한 사각구도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논의에서 주요 당사국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이 회담 관련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의 관여가 불러올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으로 불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20분쯤 상황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오후 2시가 넘어 관저에 온 최순실 씨 등과 논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11차례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는 등 실시간으로 구조 상황을 챙겼다고 했지만 검찰 조사에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고를 취합해 단 2번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일 호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당시 수사 검찰이 장 씨 문건에 등장한 인물로 스포츠조선 사장 하모 씨를 지목했지만 하 씨는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 남양호 일대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봄철 불법 낚시객들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과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팩트체크 코너가 진행되던 중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버클리 어스의 미세먼지 지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동 번역 기능을 가진 구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었으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전 제작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들의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보도 책임자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고 북중 혈맹도 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두 정상의 회동은 핵 도발로 고립을 자처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무대로 문을 열고 나왔다는 의미, 또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법에 남북한과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본격 합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본격적인 관여가 가깝게는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청와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중국과 북한이 오늘 동시에 북중 정상회담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CCTV와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 북중 회담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习近平在人民大会堂北大厅为金正恩举行欢迎仪式。 두 정상은 26일 인민대회당 의장대 환영 의식을 시작으로 5시간 넘게 회담과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반도 정세 관리 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대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가 선의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치가 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체제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 등과 관련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 정상은 북중 관계 복원과 공조도 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제때 시 주석에게 직접 와서 통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키자고 말했습니다. 혈맹 관계도 특히 강조했습니다. 각각 북중 친선은 목숨처럼 귀중히 여겨야 할 의무, 또 북중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자신의 아버지인 시중신이 김정일이 방중했을 때 직접 안내한 인연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전격적인 회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북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대미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방문을 자신이 먼저 제2의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큰 신경을 썼는지는 회담에 배석한 양측 참모들의 면면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른바 실세들이 총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성사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자리엔 두 나라 정권의 실세들이 함께했습니다. 우선 북한에선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었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 북한 외교라인의 두 축인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용호 외무상이 모두 배석했습니다. 회담장 밖에선 북한 정권의 2인자인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떠오르는 당내 실세인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측에선 북중 간 경제교역을 담당하는 리커창 총리와 권력 서열 5위로 시 주석의 책사격인 왕우닝 상무위원, 그리고 왕치산 부주석이 시 주석의 곁을 지켰습니다. 특히 회담에 이어 열린 만찬은 중국 서열 26위까지인 정치국 위원 중 1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이 이번 회담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장관급 송타오 대외전략부장은 북중 국경 지역인 단둥까지 김 위원장을 마중하고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두 정상이 부부 단위로 만나고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 부부를 대접하고 직접 배웅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세계의 외교 관리를 따르는 정상 국가라는 점을 알리고, 중국 측에서는 혈맹이란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의전인 셈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27일 오찬을 마치고 시진핑 주석 부부와 악수를 나눕니다. 김 위원장 부부가 차에 타 배웅을 하는 시 주석 부부에게 손을 흔듭니다. 앞서 26일 두 나라 정상 간의 첫 만남 때도 군 사열 때도 두 부부가 참여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별 만찬을 겸한 연회, 환영 연설 등을 진행했고, 부부끼리 티타임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시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삼위제에서 차를 마셨던 것 등이 연상되는 예우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베이징역 도착 등의 주요 일정마다 이설주를 거론하며 김 위원장과 함께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부인이 정상외교 과정에서 부각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첫 퍼스트레이디 외교라는 말도 나옵니다. 국가 수반 부부가 만나 외교를 펼치는 국제적 관례를 모범으로 삼았을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지분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번 회담은 이른바 차이나 패싱은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베이징에서는 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내용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측이 말하는 쌍궤병행, 즉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에 거론하는 상황이 오후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현지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김 위원장이 그간에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중국과 비핵화를 논의한 셈인데, 비핵화 방식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봐도 될까요?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한다면이라고 전제한 뒤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포인트입니다. 과거 6자회담에서 논의된 행동 대 행동 원칙입니다. 동결, 검증, 폐기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이해 상응의 미국 등이 해야 할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북한 발언과 비슷해 미국과 입장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북핵을 동북지역 최대 불안 요소로 보는 중국으로선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중국이 여기서 더 나가서 중국 표현으로 쌍궤 병행, 즉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한 사실이 오늘 중국 브리핑에서 새롭게 확인이 됐죠. 예, 루캉 대변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和中方的双轨并进思路和各方的有益建议，共同为半岛的无核化以及和平稳定，共同为本地区及世界的长治久安而努力。 钓鱼台国宾馆养元斋。 예, 오전 발표문에 없던 쌍궤 병행 제안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은 북중 정상이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데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한미훈련 축소나 중단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쌍중단의 단계에서 회담이 지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평화협정 체제 논의를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예. 자, 북핵 담판을 위한 관련국 간 회담은 사실은 그 순서가 갖는 의미도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시진핑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그러니까 아마도 5월 중이 될 수 있는데 먼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면서요? 북한 발표문에는 시 주석이 방북 초청을 쾌히 승낙했다고 나오는데 중국 발표문에는 안 보였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즉답 대신 중국 측 발표문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상호 방문, 상호 특사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늘 연락하자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시 주석의 방북이 이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5월 북미 정상회담 전에 시 주석의 깜짝 방북 가능성도 전망합니다. 의제 선점은 물론 비핵화 방법에 대해 북중 두 나라가 입장을 조율한다는 의미로 한미 양국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미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어제까지도 방문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시침을 뗐지만 이미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시간 전쯤 트위터에 시 주석이 김정은과의 대화가 좋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면서도 불행히도 최고의 압박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시 주석이 친서를 보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에 즉각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으로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중 정상회담 소식에 북한과 대화를 위한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27일 오전 백악관에 김 위원장 방중을 통보했다면서 통보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도 포함됐다고도 확인했습니다. 공식 발표 전 중국이 회담 소식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백악관은 친서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회담에서 밝힌 비핵화 단계적 해법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분석했습니다.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향후 협상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공식 제안한다면 미국이 허를 찔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 완전한 비핵화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에 중국을 방패막이로 보험에 든 것으로도 해석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남북미 삼국의 외교 무대에 중국의 공식 승선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담판에 중국의 관여를 수용하는 분위기 속에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청와대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한 것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 양국이 보안 문제로 모두 모른다고 했을 뿐이죠.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고 기자,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의 반중 사실을 밝혔던 것은 이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10여 분 전쯤이었습니다.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발표한다고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자 이 내용을 언론에 미리 공개를 한 겁니다. 청와대는 이미 며칠 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북한 최고급 인사가 방중한다는 사실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 인사가 김 위원장이라는 것도 전달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이 공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죠.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 때와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는 모양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때와 달라진 게 어떤 점입니까? 네, 김정일 위원장은 2011년 5월 그리고 2010년 5월과 8월 중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모두 우리 측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도 중국은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회담 내용 등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양새가 조금 다릅니다.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내일 직접 서울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방중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이 최근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성 기자였습니다.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은 무려 42시간 동안이나 비밀 아닌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단서와 정황이 이미 충분한데도 북중이 덮어놓고 모르쇠 전략을 썼기 때문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전략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녹색 열차가 베이징에 나타난 건 26일 오후 3시쯤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1호 열차와 닮아 곧 김정은 위원장 방북설이 돌았습니다. 열차를 타고 온 인사에 대한 국빈급 경호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검색 자체가 막혔고 김 위원장을 부르는 별명과 그가 왔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도 모두 금칙어로 묶였습니다. 이러는 사이 중국 외교부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아는 바가 없다며 덮었고 관영 매체들은 관련 기사를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김 위원장의 방문은 비밀 아닌 비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됐습니다. 비밀이 해제된 건 오늘 오전 9시쯤 북중 매체가 동시에 정상회담 기사를 쏟아내면서입니다. 베이징에 열차가 도착한 지 약 42시간 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만남의 방식이 오히려 홍보 효과를 키우는 신비주의 전략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상당히 느린 구형 열차를 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촬영한 모습들을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큰 주목도를 끌었는데. JTBC 유선입니다. 예,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군부대를 절반 정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달 초에 갱도 굴착 등을 하는 제19연대 4개 부대 가운데 2개 부대에 이동 명령이 내려져서 현재 2개 부대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지난 2008년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폭파했던 것처럼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정확하게는 7시간 반이죠. 이에 대한 물음은 지난 4년 가까이 지속돼 왔습니다.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검찰이 조사한 그 답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당시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박근혜 청와대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간에도 최순실은 등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다 지난 10시 20분경이 돼서야 첫 보고를 받았고 관저 침실에만 있다가 오후 2시가 지나서 관저에 온 최순실 씨 등과 논의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참모들은 위기 관리에 대한 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작년에 탄핵 심판 당시에는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내내 관저 침실에 혼자 머무르다가 오후엔 최순실 씨와 함께 회의를 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최순실 씨가 이영선 전 행정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로 불린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저에서 최 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의견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 역시 최순실 씨였습니다. 회의에서 최 씨가 중대본을 방문할 것을 권하자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화장과 머리 손질을 전담한 정송주 매주자매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참사 당일 외부인의 출입 의혹과 관련해 의료용 가글을 전달한 간호장교와 정 씨 자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의 출입은 관련자 진술과 자동차 교통 기록 등을 통해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검찰 조사 내용을 부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적 부분에 조력한 사람으로서 관련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처음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 상황을 알게 된 시각은 오전 10시 20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세월호는 이미 108도가 넘게 기울어서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오전 10시 17분, 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지금껏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쯤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5분 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위기관리센터가 상황 보고서 일부를 완성한 시점은 오전 10시 12분쯤. 보고서를 받은 상황병이 관저에 보고서를 전달한 시각은 오전 10시 20분쯤이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안봉근 당시 비서관도 관저에 도착해 대통령을 찾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세월호는 이미 왼쪽으로 108도 넘게 기울어 사실상 전복된 상태였습니다. 구조 골든타임이던 10시 17분이 지난 뒤에야 첫 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결국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은 실현될 수 없는 공허한 지시에 불과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서 실시간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것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참사 당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번씩 단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박근혜 청와대는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며 비서실 서면 보고가 모두 11번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줄곧 청와대 경내에 계시면서 별지와 같이 거의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21회 비서실 서면 11회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 보고를 받으시고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비서실에서 작성한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는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메일로 받은 비서실 보고서를 모아서 오후와 저녁 시간에 한 번씩 모두 2차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실시간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맞추기 위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회 청문회 등을 대비한 내부 회의 자리에서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의 최초 보고를 받을 때까지 침실에 머물렀다고 결론냈습니다. 2차례나 국가안보실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고리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직접 침실 앞까지 가서 여러 차례 불러 상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긴박한 순간에 청와대가 허둥대고 결국 구조 골든타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1차 서면 보고가 이뤄진 오전 10시 무렵
박 전 대통령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과 통화가 되지 않자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곧장 함께 있던 이영선 전 행정관이 가져온 승용차를 타고 관저로 향했고, 김 전 실장은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위기관리센터장에게 보고서를 관저로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전달받은 상황병은 약 7분간 달려서 10시 19분에서 20분쯤 관저에 도착해 내실 근무자에게 보고서를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관저에 도착한 안 전 비서관은 내실에 있는 침실 앞까지 가서 박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뒤늦게 나온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통화를 원합니다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그래요 라고 말한 뒤 침실로 들어가 10시 22분에서야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된 때는 세월호 안에서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됐던 구조 골든타임 10시 17분이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을 밝히는 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거짓말이 진실을 감춘 것도 큰 이유입니다. 검찰은 현직 때부터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킨 윤전추 전 행정관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미국으로 달아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온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박 전 대통령을 봤고 오전 10시쯤엔 세월호 참사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당일 화장과 머리 손질 담당자 외엔 외부 방문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윤 전 행정관의 증언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내내 관저 침실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실에서 나오지 않아 윤 전 행정관이 대통령이 집무실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없었고 서류 역시 전달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미용사들 외엔 외부 방문자가 없었다지만 오후 2시가 지나 최순실 씨가 관저에 들어와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도 오전 10시 서면 보고 증언 등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인지 내용을 보고한 시간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저희가 대통령에 보고드린 건 10시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현재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보고 지명 수배한 뒤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일 행적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는 이런 사이트까지 열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헌재에 답변서도 제출했는데 수사 결과 당시 주장은 팩트, 즉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방문부터 철저히 숨겼습니다. 4월 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조사 결과 거짓입니다. 홈페이지 이것이 팩트입니다에 올린 박 전 대통령의 행적도 팩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보고 시각은 오전 10시, 그로부터 15분 뒤 첫 지시를 내렸다는 기록 자체가 거짓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월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까지 제출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 또 헌재에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그런 그 허위가 완전히 좀 걷어졌으면.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역시 거짓입니다. 짧게는 3분, 평균 20분 간격으로 상황을 챙겼다는 것도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거짓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비서실의 서면 보고는 오후와 저녁 단 2번에 몰아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기울기와
시간대까지 들먹이며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댔고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당당했습니다. 제 할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JTBC 서복현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과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데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해선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범법 사실도 넘칩니다.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비서실장, 장차관 등 25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국정화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는 심하게 훼손되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가 기획했고 교육부 등이 발의돼 실행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추진 TF를 만들었는데 관계기관 협의, 기관장 결재도 거치지 않은 위법 조직이었습니다. 반발 여론에 맞서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보수단체 시위 등을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반대한 학자들은 학술 지원 대상에서 뺐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선 동일인 명의의 찬성 의견서가 수천 장 발견되는 등 대대적인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집필진 선정 과정에도 개입했는데 당시 교육부는 끝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교과서 작성 가이드라인 중 입맛에 맞지 않는 21건의 수정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부정적인 평가가 빠진 게 대표적입니다. 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전직 장차관 등 25명 안팎의 인사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난 월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러 갔다가 허탕을 친 검찰이 오늘 다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종전과 같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늘도 조사가 무산된 건데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죠. 박민규 기자. 자, 조사를 다시 시도하는 모양인데 역시 잘 풀리지 않았군요. 네, 검찰 수사팀은 결국 이 전 대통령 얼굴도 보지 못하고 조금 전인 8시쯤에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철수했습니다. 수사팀 실무자인 신봉수, 송경호 두 부장검사가 오전 9시 40분쯤 이곳 구치소를 찾았는데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으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사를 받을지 거듭해서 묻자 이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아까 말한 이야기를 반복하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데 만났다면서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감돼 있는 독방 옆에 있는 12층 접견실에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접견 인원은 모두 4명이었는데요. 아들 시형 씨 등 가족 3명 그리고 비서관 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 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죠.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에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검찰은 지금까지도 김윤옥 여사 조사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검찰과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 상황을 전했는데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장소를 자택 혹은 자택도 검찰청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할지 내지는 자택에서 할지 의견을 내달라고 검찰이 변호인단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자택에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 취재진이 몰려들어서 사실상 비공개 진행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제3의 장소를 원한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부구치소의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졌습니다.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도 컸습니다. 산불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 많이 잡혔습니까? 불길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탑동리의 야산에서 불이 난 게 오늘 새벽 6시 20분입니다.
산림당국은 인력 3,100여 명과 헬기 40대 그리고 100대가 넘는 소방 차량 등을 투입했는데요. 하지만 초속 10m 이상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최대 수킬로미터씩 날아다니면서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약 11시간 만인 오후 5시 30분이 돼서야 주불 진화에 성공했고 조금 전 진화율 100%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불길은 잡혔지만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 남은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야간엔 헬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산불 피해가 굉장히 크다면서요. 네, 제 뒤로 불탄 집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붕은 폭삭 내려앉았고 또 집 안쪽이 온통 검게 그을린 모습입니다. 이 집을 포함해서 이번 산불로 주택 5채가 불에 탔습니다. 또 창고와 사무실, 교회 등을 합하면 피해를 입은 시설물이 17동에 이릅니다. 이번에 산불 영향권에 든 곳은 최초 불이 시작된 탑동리와 가진리, 공연진리와 향목리 등 4개 마을인데요. 여기에 사는 692가구 주민 1,300여 명 가운데 수백 명이 한때 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근 공병부대 앞까지 또 불길이 번지면서 탄약과 유류를 옮기고 장병들이 직접 불을 껐습니다. 또 간성초등학교와 공연진초등학교, 고성중학교 등 3개 학교는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산불로 축구장 56개 면적인 4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된 것으로 잠정짓게 됐습니다. 예. 조금 아까 화면 보니까 불길이 굉장히 그 바람에 이렇게 휘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강한 바람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커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엔 초속 10m 이상 강한 서풍이 불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8.7m를 기록하는 등 이곳 고성을 포함한 동해안 4개 시군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여기에 동해안 6개 시군엔 지난 26일부터 건조경보도 발효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자, 고성 산불 현장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오늘도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중부지방의 하늘이 잠시 숨 쉴 틈을 허락한 시간입니다. 이번엔 중국발 황사가 새벽에 온다는 예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미세먼지 저감 공약들의 이행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약이 없던 정책이나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요 정책은 공약에 기반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취임 1년이 안 된 시점이라서 중간 점검 차원입니다. 윤정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공약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의 이 공약 사이트였죠. 문재인 1번가. 여기에는 이 검찰 개혁 또 복지 정책 강화 여러 가지 이 공약들이 총망라가 돼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가장 많은 좋아요라는 반응을 받았던 게 바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약의 포스터인데요. 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공약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4가지 중에서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행 그리고 또 미이행 또 진행 중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행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석탄 화력의 가동 중단입니다. 38년 된 강릉 영동 2호기 등 이 5기의 가동이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이런 중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당선 직후였죠. 이 작년 5월에도 이 노후 석탄 화력 10기 중에서 8기를 6월 한 달 동안 정지를 시켰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기도 이 작년 1월에는 849개였는데 이걸 5,000개가 넘게 6배 이상 늘려놨습니다. 네, 근데 저 석탄 화력 부분은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동 중단과는 별도로 이 석탄 화력 건설 중단 공약이 이게 미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한 게 작년 4월입니다. 이 당시 공정률이 낮은 석탄 화력 발전소 9기를 건설 중단한다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5기는 공정률이 10% 미만, 또 4기는 허가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짓던 발전소가 계속해서 공사를 했고 더 진행이 돼서 지금은 공정률 10%를 넘었고요. 네. 3척의 두 기는 그대로 허가가 나서 공사 시작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당진의 두 기만 LNG로 연료를 바꿔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모든 학교에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화제가 많이 됐었던 공약이죠.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 추경 때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육부, 환경부 모두 손을 뗀 상태입니다. 네. 이 환경부는 공식 측정기가 이 대당 2억 원이라서 너무 비싸다는 예산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산 부족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저렴한 간이 측정기를 다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정확도에 문제가 많아서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 격상 문제,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으로 풀겠다라던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현재 미행이 진행 중으로서 얘기를 분류를 해놨는데요. 네. 아직까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직까지 중국에다가 이렇다한 얘기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드 때문에 첨예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에서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요. 올해 다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미세먼지 대책을 매우 강화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 또 국내 대책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공약 사안이었던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도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은 디젤차에서 나옵니다. 이걸 줄여보겠다고 노후 경유차 폐차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신형 디젤차들이 잔뜩 늘고 있습니다. 신형 디젤차도 정도가 좀 덜할 뿐 미세먼지 내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 위로 무인 단속 카메라 셔터가 분주합니다. 서울 시내 진입이 제한된 노후 경유차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모든 차량의 번호판 사진은 이곳 상황실로 모입니다. 추출 작업을 통해 단속 대상으로 판정되면 처음에는 경고,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과 함께 폐차하는 비용도 지원해 지난 1년여간 노후 경유차 56만 대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경유차 등록 대수는 오히려 41만 대 늘었습니다. 전체 자동차종 비율도 2011년 36.4%에서 지난해 42.5%로 뛰었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리터당 200원가량 싸다 보니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신형 경유차는 또 환경 개선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공영주차장 요금도 깎아줍니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정부가 경유차 127종의 저공해 인증을 내줬는데 119종이 승용차입니다. 하지만 신형 경유차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휘발유차의 7배에서 10배 내뿜습니다. 이런 걸 많이 배출했던 차가 좀 깨끗해졌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클린이 돼요. 그래도 거기 그 특혜까지 줬다? 그거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환경 개선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붙이는 등 가격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상황이 심각해진 뒤에 나오는 사후 조치입니다. 그나마 공공부문만 대상이라서 전체 배출원의 10%도 안 됩니다.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민간으로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난 26일 서울시청 주차장이 폐쇄됐습니다. 같은 시각 일반 주차장엔 차량이 줄을 섰고 주차장 안내 지도에도 만차 표시가 가득합니다. 공공공사장은 굴삭기 운행을 멈췄지만 바로 옆 민간공사장에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상인 공공기관 주차장은 서울 기준 456곳, 건설공사장은 151곳입니다. 서울 시내 주차장 만여 개의 4%, 대형 민간 공사장의 8%에 불과합니다. 지난 1월 세 차례 비상저감 조치 당시에도 배출량의 1.5%가 주는데 그쳤습니다. 10배가 넘는 민간 배출원을 그대로 둔 채 공공기관만 하는 대책이 효과를 낼 리 없습니다.
시민 여론들을 신경 쓰는 탓에 가시적인 조치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민간으로 확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승용차 2부제를 강제하는 긴급명령이나 일정 구역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몇 년째 거들떠보지 않다가 어제 겨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논평을 내서 물의를 빚었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이 어젯밤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뒤늦게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경찰 달래기에 나섰지만 경찰과 퇴직 경찰들의 분노는 이어졌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을 향한 미친 개 발언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논평이 거칠었다면서 마음을 다친 일선 경찰에 깊은 사과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을 사랑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단독으로 개의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경찰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정말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치안에 대해서는 1등 가는 경찰입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존경하고 이 위원장으로서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경찰관 단체인 무궁화클럽과 민주경호회 등도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표의 사과와 장 의원의 대변인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재향경호회 역시 오늘 한 일간지에 성명을 내고 장 의원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모든 공적 활동을 접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습니다.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정치적 저격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전 국민과 언론을 속개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2011년 12월 23일 호텔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당일 오후 호텔에서 사용한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기록이 발견되면서 진실 공방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결제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경찰에 자료를 제공하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정계 은퇴의 뜻도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든 공적 활동을 접고 자숙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의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엊그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실질심사 신문을 마친 뒤 안 전 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애초 그제 열릴 예정이었던 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법원은 안 전 지사를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과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성관계에 위력이 작용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건에 등장했던 조선일보 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 사장으로 스포츠조선 사장을 지냈던 하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장자연 씨가 숨지기 직전 작성한 문건입니다. 2008년 9월 조선일보 사장의 접대 자리에 불려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해 10월엔 그 아들도 접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경찰은 당시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 일정표를 입수해 김 씨가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과 오찬을 가지려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과의 술자리도 2008년 10월에 이뤄졌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장 씨와 만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소속사 대표 김 씨도 일정표에 조선일보 사장이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이었던 하모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1년 전인 2007년 10월 방 사장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하 씨 그리고 장 씨를 함께 만났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 않고 하 씨만 3차례 조사했습니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주장한 2008년 7월 17일에는 다른 사람과 식사를 했다며 해당 영수증과 함께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 씨가 지목한 조선일보 사장이 김 씨가 진술했던 스포츠조선 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3년 뒤 조선일보가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2008년 7월 17일 하 씨와 식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 씨 역시 증인으로 나와 당시 수사 검사가 전화해 검찰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JTBC 취재진에게 검찰 과거사위에 진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안 한 거하고 뭐 불기소 결정은 거기서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왜곡됐다는 게 이제 사건의 본질이에요.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선일보 사장의 실체에 대한 의혹도 9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일기장에 살해 계획을 미리 써두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곧 오사카로 여행을 갈 생각이고 3단 절벽에서 그녀를 찌를 생각이다. 신혼여행지에서 20살 아내를 살해한 22살 A씨가 2016년 3월 30일에 쓴 일기장입니다. A씨는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와 지난해 4월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내가 돌연 숨졌는데 A씨가 독극물인 니코틴 원액을 아내에게 주사해 살해한 겁니다. 우울증에 의한 비관한 신병을 비관한 자살로 지금 자기가 스토리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부검을 다 끝나고 이제 화장을 하니까 이유는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여행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금은 A씨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교제하던 1년 6개월 동안 1,500쪽의 일기장을 써왔는데 여러 살인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오사카로 여행을 떠나 니코틴 원액을 음료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자살을 도왔을 뿐 살해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서 한 사람이 무려 아파트 70여 채를 경매에 내놨습니다. 전세를 끼고 대량으로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깡통주택을 사는 세입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의 김모 씨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경매도 유찰되는 경우가 잦아 언제 전세금을 찾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경매 자체는 취소가 되고 근저당만 설정이 된 상태로 계속 남아있던지 아니면 그 이하 금액으로 낙찰이 돼서 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죠. 김 씨의 전셋집을 포함해 동탄에선 최근 아파트 70여 채가 한꺼번에 경매에 쏟아져 나왔는데 모두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전세금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은 아예 집을 사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산 이들도 있다고 세입자들은 말합니다. 부동산이 완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동네가 시세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더 부르면서 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저희한테 하고 있는 거죠. 갭투자 후유증에 동탄뿐 아니라 경기도 시흥등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입니다.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가는 곳이 늘면서 경기도의 주택 경매 낙찰가율도 1월 85.4%에서 지난달 76.5%까지 떨어졌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다음 달부터 119에 신고를 해도 소방관들이 무조건 출동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거나 하는 식의 출동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작 정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나온 출동 기준을 조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아지가 대문 신문 투입구에 끼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투입구 테두리를 조심스레 제거하고 강아지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관이 이런 동물 구조 요청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면은 실제 급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위험한 상황이 있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구조 출동 건수 중 벌집을 없애고 동물을 잡고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생활 안전을 위한 출동 건수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따지고 사안을 선별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벌집 제거나 위해 동물을 처리하기 위해선 소방관이 우선 출동합니다. 화재나 신변 확인을 위해 문 개방이 필요하거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를 위해서도 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물 사체를 처리하거나 다친 동물을 구조하는 일, 주택 배관의 단순 누수나 정전 대응 등은 지자체 유관기관이나 민간으로 넘기게 됩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 간 순환 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외환 위기를 키운 주범이기도 했던 순환 출자 구조는 이제 10대 그룹에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재벌 그룹들이 일단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여전히 빈틈도 있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순환 출자는 재벌 그룹이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동반 부실화 우려에 외환위기 이후 정부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10대 그룹 중에선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게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현대차는 기아차에,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에, 다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출자한 형태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압박해왔는데 현대차가 결국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합병하는 등 변화도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각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개편으로 재벌 기업의 순환 출자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각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등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부당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씨에 대해서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단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지난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구속 기소된 뒤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며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 조직을 나와 대기업 임원이 됐습니다. 오늘 경북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이 26.8도까지 올라서 평년 6월 말쯤에 해당하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남서풍이 산맥을 넘어가며 더 건조해지고 온도가 올라서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원형을 유지한 채 발굴됐습니다.
길이 26cm의 신발은 스위스 츄리 인근 호수 제방의 진흙층에서 발견됐고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법원이 수천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부패 관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5년 전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중성 전 위량시 부시장에게 내려진 극형입니다. 시진핑 정권 들어 부패 사범에 대한 사형은 처음이라고 중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답답한 미세먼지 속에서도 봄철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낚시 금지 구역으로까지 몰려든 낚시객들 때문에 인근 농어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과 평택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인공호수 남양호입니다. 40여 년 전 서해 바다인 남양만을 막아 생겨난 호수로 인근 간청 농지들은 대부분 낚시가 금지돼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하고 어민들의 어업 활동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간청 농지로 진입하는 농로 입구에는 승용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봄철을 맞아 이곳을 찾아온 낚시객들입니다. 남양호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면서 이렇게 금지구역까지도 낚시객들이 몰려들고 있다는데요. 안쪽의 실상은 어떨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어있지만 호숫가 곳곳에는 낚싯대를 펼쳐놓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머물렀던 자리마다 일회용 부탄가스 캔부터 라면 용기, 빈 술병 등 각종 쓰레기들이 나뒹굽니다. 저 쓰레기 저 찾던 거 하나 같아요. 어떤 데는 보면 별 쓰레기가 다 나오던데 낚시들 하고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끓여 먹고 그러더라고요. 농기계가 다녀야 할 농로 한켠에는 낚시객 차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작지에 들어가 텐트까지 친 낚시객들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텐트 치고 그냥 창문까지 다 버려놓고 논두렁이 다 앉아가지고 뭉기고 여기 차 있으면 농기계 못 지나다니고 여가 농기계 농로지 차도는 아니거든. 음식물 쓰레기에 비닐까지 토양오염 우려도 제기됩니다. 바람 불으면 다 논으로 놀러온다고요. 그럼 못 심어놓은 상태에서 비닐루가 들어가 있으면 그 추스러가기도 그렇고 아주 비닐루는 아주 치명적인 모가 뿌리를 못 내려요. 남양호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민들도 수질 오염을 우려합니다. 이곳은 남양호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어업활동 보장을 위해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요. 이렇게 바닥에는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물에 둥둥 떠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워낙 많이 밀려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물 같은 데 걸리면 뭐 그냥 그 자르는 가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버리고 그러니까 수질도 나빠지고.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민들의 계속된 요청에 화성시는 단속 요원을 배치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진 않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 지도 단속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주로 계도를 하고 있어요. 과태료 300만 원이에요.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한 해 낚시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연간 5만 톤으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낚시 인구가 800만 명에 이르면서 그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뒷짐지는 사이 불법 낚시 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2차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운동선수 때부터 컨디션 관리를 위해 전 항상 이렇게 땀을 흘립니다. 옷이나 신발의 기능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합니다. 어떤 날씨에도 어떤 순간에도 고어텍스를 믿으니까요. 오늘의 열정만 생각하세요. 당신의 고어텍스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켜준다는 건 바로 이런 것. 고어텍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홀로 남겨진 13살의 어린 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편지 쓰는 것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세상을 봤습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아버지의 이름은 자와할랄 네루. 그가 3년간 감옥에서 보낸 196통의 편지는 세계사 편력이란 제목으로 묶여서 오늘 날까지 전해지고 있고,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그리움을 삼켰던 딸은 인도의 여성 정치가 인디라 간디로 성장했습니다. 젠장, 좀 서러워합시다. 흘러내리는 빗속에 콧물, 눈물을 묻어버리면 누가 알겠소?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됐던 젊은 김근태 역시 편지를 통해서 가족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비 오는 날 홀로 이삿짐을 꾸려야 했던 아내와 만날 수 없는 아들과 딸, 가족을 향한 당부와 그리움은 편지글 안에 뚝뚝 묻어납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애정과 응원 탓이었을까? 고 김근태 의원이 세상과 작별하던 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만났던 딸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단단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떼어놓는 감옥에서의 시간,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 높고 단단한 벽 안의 시간은 자신의 시면을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장소가 되어주었고, 역사의 이름을 남긴 이들이 감옥 안에서 남긴 작품들은 그 깊이와 묵직함으로 세상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옥중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중인 한때의 대통령이 보냈다는 미안함의 메시지. 그러나 그 사과는 국민들을 향한 것은 아니었고, 미안함의 행간 속에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마저 담겨 있어서 사람들을 쓴웃음 짓게 했습니다. 마침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또 다른 수인 또한 감옥 안에서 회고록을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감옥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그들의 옥중 편지는 자신들이 이미 망가뜨려버린 세상에 더하여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 그래서 어찌 보면 감옥 안에서 아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오늘 하루 종일 입길에 오르내린 그의 침묵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하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일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최순실 씨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이죠. 이들만 모아서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매주 회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집권 초기부터 임기 내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원래 행사처럼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즉 대수비와 국무회의는 한 달에 한두 차례만 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매주 열리던 회의는 집권 초기부터 격주로 횟수가 줄더니 집권 2년차 때부터는 월 1회만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주요 회의는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침을 내려주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반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대수비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라고 하자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사흘 뒤 같은 맥락으로 발언했습니다.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만 있던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움직이도록 한 건 최 씨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과의 회의였습니다. 이들과 관저에 모여 평소처럼 이슈 관련 회의를 가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관저를 방문해 이슈에 관해 서로 회의하는 일은 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참사 당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바로 거기서 출발하죠. 심수미 기자와 함께 그 7시간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재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근거해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이 오전 10시라고 여태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전 10시 20분쯤이라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발표하기로는 첫 보고 시각이 9시 30분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119에 처음 세월호 관련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8시 54분입니다. 예. 오전 9시 24분 위기관리센터 직원이 청와대 문자 발송 시스템으로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에게 사고 사실을 전파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이때 문자를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했을 겁니다. 예.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첫 상황 보고서를 받아 읽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오전 10시쯤 2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실에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의 요청을 받은 안전비서관이 이영선 행정관의 차를 타고 본관을 출발한 시각이 오전 10시 12분입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안전비서관이 침실 앞에서 여러 차례 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비로소 사고 소식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예.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병이 직접 달려와서 경호관을 통해 관저로 보낸 상황 보고서는 침실 앞 탁상에 그대로 올려놓아진 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아마도 그렇다면 그때까지 계속 취침 중이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못 봤으니까 뭐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그때까지는 침실에 있었다. 그래서 참사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처음 지시한 시각이 오전 10시 2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보고를 받은 시각뿐 아니라 지시를 내린 시각도 앞당겨져서 조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쯤에 첫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검찰은 관련 회의 기록 등을 살펴보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오전 10시 17분을 매우 유의미하게 보고 그 전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도록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전 10시 17분 바로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된 시각입니다. 탑승객이 보낸 카톡 메시지나 배 안의 모든 기기들이 바로 이 시각에 멈추는데요. 때문에 구조가 가능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박 전 대통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지휘했다 이런 설명을 하려고 조작한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 서면으로 보고받은 것만 해도 11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달랑 2번, 그것도 실시간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참사 당일 오전 10시 36분부터 밤 10시 9분까지 대통령 비서실은 상황 보고서를 모두 11차례 대통령이 아닌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실시간 보고를 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구조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지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실제로는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지 않고 오후와 저녁 시간대 각각 한 번씩만 취합된 보고서를 일괄 받아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검찰은 이제 최순실 씨가 관저에 온 상황, 이게 사실 오늘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들 받으셨는데 최순실 씨가 관저에 온 상황을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 조사 없이 밝혀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핵심이었습니다. 예. 최 씨가 참사 당일 관전에서 회의에 참석한 걸 밝힌 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신용카드 내역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는데요. 아, 여기도 신용카드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최 씨 거주지 근처 압구정 모 김밥집에서 식사한 내역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 앞선 수사에서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서류와 같은 이 중요 물품을 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던 사실을 파악했던 만큼 예. 이 카드 사용을 시작으로 이 전 행정관의 업무용 차량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전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가 남산 1호 터널을 각각 오후 2시 4분과 오후 5시 46분 두 차례 모두 강남에서 강북 방향으로 통과한 내역을 확보했고 예. 최 씨 주거지에서 청와대로 가는 주요 길목이라는 점에 또 주목을 했습니다. 예. 이런 정황을 근거로 이 전 행정관과 문고리 3인방, 당시 또 관저 근무 경호관 등을 조사해서 A급 보안 손님인 최 씨의 청와대 회의 참석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팩트체크는 방송되지 않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그동안에 꽤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어제 예기치 못한 실수가 좀 있어서 당분간 조금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일단 팩트체크는 방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의 근무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예, 여태까지 얘기하긴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됐었는데요. 2014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의 근무 시간에 대한 좀 색다른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직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대통령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예. 당시 7시간에 근무를 했다라는 게 당시 김기춘 실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최소한 당일 10시 넘어까지는 근무 시간은 아니었네요. 침실에서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당일 김장수 안보실장이 수차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10시 20분경 안봉근 비서관이 직접 관저 침실에 가서 수회, 그러니까 여러 차례 대통령을 불렀는데 나중에서야 박 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예. 전화도 받지 않고 침실 앞에서 여러 차례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이거 좀 아까 이제 심수미 기자하고도 대략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라고 했는데 예. 10시 20분에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었을 시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김기춘 실장의 독특한 규정을 따라도 근무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로 관저에 있었고 청와대 국무회의랄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참석한 뒤에는 끝나면 바로 대통령 관저에 복귀해 관저에 머무르는 근무 형태를 가졌었고요. 예. 당시인 2014년 4월에는 수요일은 자체 휴일이었습니다. 자체 휴일이란 건 뭡니까? 관저에 계속 있었고 아예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날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수요일은 늘 그런 겁니까? 3월에 출장을 갔다 온 뒤에 몸이 피곤하다라는 것 때문에 4월에 수요일, 주의 가운데 있는 수요일은 자체적으로 일정을 뺐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는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독창적인 투샷으로 잡았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지금 잠깐 중간에 질문을 하나 넘어가서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진 다시 좀 꺼내봐 주시죠. 예, 투샷이 나온 사진입니다. 예. 바로 이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예비 후보로 등록 유토에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익은 사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둘째 균형 발전이라는 글자 위에 흐릿하게 한 명의 얼굴이 있는데 예. 역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전해철 의원입니다. 경선 상대군요. 그러니까 만일에 한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 경선 경쟁자인데요. 지금 저렇게 해서 투샷이 되는데 뒤에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흐릿하게 나왔는데 전해철 의원의 모습은 미소를 짓고 있고 입을 약간 벌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 때문에 경선 경쟁자인 전해철 의원을 희화화했다. 그리고 경쟁자를 어떻게 배경에 쓸 수 있냐라는 비난도 있었고요. 예. 사진이 약간 귀엽게 나왔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된 바 있습니다. 예. 논란이 될 법합니다. 이런 좀 이례적이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좀 못 본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논란이 일자 이재명 캠프 측에서 사진을 바꿨습니다. 바꾼 예. 사진을 보면 아예 더 흐릿하게 해서 전해철 의원을 못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본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더군다나 경쟁자를 배경에 흐릿하게 한 것은 정치적 함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비난도 좀 일자 한 번 더 수정을 하게 되는데 구도를 약간 오른쪽으로 바꿔서 이제 전해철 의원이 안 나오게 했습니다. 아마 저 표정이 마음에 들었는지 저 표정의 사진은 계속 쓰면서 예. 전해철 의원의 모습만 약간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전해철 의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선거 사진에 저렇게 독창적인 투샷을 쓰는 건 처음 봤다. 약간 기분 나쁘다라는 표정이었고요. 예. 이재명 예비후보 측에서는 전혀 고의가 아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출마 선언 신경전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 얘기입니까? 예,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본인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제 못을 박았는데 예. 오늘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또 출마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대표가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에 대한 출마 요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다. 나에게 출마 요구를 하는 위원장들을 보니 거의 100%가 국민의당 출신이다. 라면서 불만을 좀 표시했습니다. 예. 출신까지 얘기하면서 불만을 표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는 한때 안철수 위원장이 인재영입 위원장이죠. 예.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설이 또 돌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2시에 선언을 할 거다라는 소문이 오전에 빠르게 국회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풍문으로 돌았습니다. 오후에 안철수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약간의 썰렁 개그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랑 이름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있나 보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 가야지 했었습니다. 예. 본인이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랑 이름 같은 사람이 출마하나 보다 구경 가야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뭐 웃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지만 웃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고요.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출마 분위기는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출마 선언 날짜는 계속 못 박아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당내에서 왜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를 안철수 위원장에게만 책임지라고 떠넘기는 분위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 황사 영향권에 듭니다. 내일 날은 따뜻하겠지만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곳이 많다는 예보입니다. 예, 다시 또 나빠지는군요.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소셜 라이브를 뉴스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